25년의 세월 그가 믿었던 회사와 아내는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등을 돌렸다. 절망 끝에서 그는 복수를 택했고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주워들어 모든 것을 되찾는 역전극을 펼친다. 김재훈은 25년이라는 숫자를 묵직한 돌덩이처럼 가슴에 얹고 살았다. 그의 인생 절반이 녹아든 대기업 S그룹. 그는 지금 서울 본사 27층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높이 아래로 빽빽하게 들어선 회색 빌딩 숲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관심했다. 수많은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불빛들은 마치 그의 헌신과 세월을 조롱하는 듯 번쩍였다. 25년. 청춘을 바쳤고 주말을 반납했으며 밤샘 작업 후엔 사우나에서 눈을 붙였다. 그 모든 희생의 대가가 무엇이었을까?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그의 눈에 밟혔다. 임원 승진 명단에는 그의 이름 석자가 또다시 빠져 있었다. 명단이 공개된 후 후배들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위로의 말은 비수처럼 박혔다. 김 부장님 다음엔 꼭 되실 겁니다. 그들이 알 리가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50대 중반의 나이에 승진해서 밀린다는 것은 곧 회사가 자신에게 더 이상 미래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선언과 같았다. 그리고 그 선언은 며칠 후 인사팀의 무미건조한 이메일로 구체화되었다. 발령 통보. 경영 효율화 및 현장 안정 강화라는 거창한 수식어 아래 명시된 그의 새로운 보직은 지방 공장 안전팀장이었다. 생산 라인의 핵심도 아닌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다. 25년을 서울 본사 엘리트 코스 근처에서 맴돌던 그의 자존심은 그 한 줄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내가 이 나이에 공장으로 가라고? 재우는 텅 빈 사무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씁쓸한 웃음이 걸렸다. 안전팀장이라니. 안전모를 쓰고 소음 가득한 공장 바닥을 걸으며 젊은 현장 직원들의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서랍을 열어 지난주에 인쇄해둔 사직서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사인을 하고 던져버리고 싶었다. 25년의 무게를 덜어내고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퇴근 후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아내 수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해야 할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다. 식탁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던 재우는 결국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공장 안전팀장. 그는 아내의 얼굴을 살폈다. 놀람이나 안타까움 대신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계산을 하는 듯 보였다. 잠시 후 수지는 뒤돌아서서 접시에 반찬을 담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재훈이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 대신 냉정한 현실 인식만 가득했다. 공장. 그래, 안전팀장이라도 어쨌든 팀장이잖아. 월급은 그대로 나와? 월급은?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공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리고 이건 좌천이야.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랑 똑같아. 그냥 사표 쓰고 나올까 해. 재우는 희망을 담아 수진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애정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웠다. 견뎌야지, 재훈 씨. 당신 지금 회사 나가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몰라? 우리 이제 막내 군대 보냈잖아. 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딱 버텨야 해. 앞으로 몇 년만 고생하면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넉넉히 받고 나올 수 있잖아. 몇 년이라니. 그 몇 년을 지방 외딴 공장에서 혼자 지내라는 거야?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지내는 게 대수야. 주말에 올라오면 되지. 나도 당신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지만 우리 이제 쉴 때가 아니잖아. 아들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지. 당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군대 간 아들 얼굴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무조건 버텨야 해. 알았지? 수진의 목소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재훈의 감정보다는 가게의 안정과 아들의 미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 명분 앞에서 재훈은 무력했다. 25년간 회사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간은 가족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짐을 짊어져야만 했다. 그녀의 의무적인 견뎌야지라는 말은 따뜻한 격려가 아니라 그에게 내려진 차가운 명령처럼 들렸다. 그날 밤 재훈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25년 전 패기 넘치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초라하게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은 자신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옆에서 등을 돌리고 잠든 수진의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아내의 말처럼 아들의 군 복무 기간 동안만이라도 버티기로. 그는 주말이 오면 그녀를 보기 위해 서울로 다시 차를 몰고 올 계획을 세우며 25년의 무게를 다시 짊어졌다. 김재훈은 낯선 공장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의 25년 서울 생활이 얼마나 깨끗하고 건조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공장은 거대한 회색 덩어리처럼 그를 짓눌렀다. 아침 8시 웅장한 기계음이 그를 환영했지만 그 소리는 환영이라기보다 위협에 가까웠다. 금속이 부딪히고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돌아가는 소리는 서울 사무실 27층에서 듣던 잔잔한 키보드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코를 찌르는 역한 공장 기름 냄새와 축축한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다. 안전팀장이라니. 재훈은 생전 처음 쓰는 안전모가 어색했다. 그의 양복과 구두는 이곳의 거친 콘크리트 바닥과 이질감을 보였고 그의 미세한 주름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현장에서는 낯선 이물감처럼 느껴졌다. 첫 출근이었다. 팀원들은 그를 맞이하러 나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보다 젊거나 최소한 이곳의 생리를 그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김재훈 팀장님이시죠? 저는 안전팀 대리 박호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의 시선은 재훈의 빳빳한 와이셔츠 깃과 어색한 안전모 사이를 오가며 노련한 현장인의 비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재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아내, 박 대리. 나보다 이 현장을 훨씬 잘 알 테니 많이 도와줘. 나는 일단 적응이 먼저일 것 같네. 박 대리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다. 팀장님, 적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공장 시스템대로 돌아가니까요. 저희는 팀장님이 서울에서 오셨으니 그냥 사인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투 속에는 서울에서 쫓겨난 부장이 현장 일에 끼어들어 일을 망치지나 말라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재훈은 그제야 팀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깨달았다. 부장 강등자, 낙하산 실패자. 25년 동안 쌓아온 그의 경력과 체면은 이 지방 공장의 차가운 소문 속에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설비를 점검하며 공장 내부를 걸었다. 그의 역할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25년의 세월을 오직 승진이라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던 그에게 눈앞의 볼트와 너트를 확인하는 이 노동은 형벌과 다름없었다. 오후 늦게 그는 낡은 비상구 계단 구석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귀마개를 뺐더니 웅웅거리던 기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가만히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꾼 삶이었던가? 20대 때 그는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었다. 지금 그는 세상은커녕 작은 공장의 젊은 대리에게도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성공 대신 씁쓸한 회의감만 남겼다. 퇴근 후 그는 공장 근처에 마련된 회사 숙소로 향했다. 숙소는 삭막했다. 대학 기숙사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작은 방이었다. 낯선 곳의 밤 공기는 서울의 밤보다 훨씬 차갑고 조용했다. TV를 켜도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저녁 8시. 그는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 씨, 이제 퇴근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일상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다. 응. 이제 숙소 들어왔어. 오늘 첫 출근했는데.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별로네. 팀원들도 그렇고 나를 그냥 서울에서 쫓겨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재훈은 아내에게서 조금의 위로라도 듣고 싶었지만 수지는 그의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 사람들도 다 나름 사정이 있겠지. 당신도 이해해야지. 그리고 당신 월급이 얼만데 그 사람들이 막 대하겠어? 그냥 겉으로만 그래 보일 뿐이야. 참아. 당신은 그저 딱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버틴다고 생각해. 그거 얼마나 남았다고. 버틴다. 버틴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재훈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가 고역이야.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고. 당신은 내가 여기 와서 무슨 기분일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재훈 씨, 나도 힘들지. 당신 없으니까 집안일 혼자 다 해야 하고. 그리고 이번 달 카드값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나는 당신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누구 때문이야? 아들. 그녀의 입에서 또다시 아들과 버텨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말들은 재훈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수지는 재훈의 감정을 보듬어 주기보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의무와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알았어. 끊어. 주말에 올라갈게. 재훈은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어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숙소는 더욱 차가워졌다. 재훈은 침대에 걸터 앉아 고독의 무게를 느꼈다. 서울집은 25년간 그가 지켜온 안식처이자 가족의 온기가 머무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내는 그를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공장에 묶어두고 돈을 벌어오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고 멀리 공장 쪽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보였다. 재훈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주말이었다. 그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흘만 더 버티면 된다. 그는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리고 낯선 곳의 차가움을 잠시 잊기 위해 금요일 밤이 되는 대로 서울로 차를 몰고 돌아갈 계획을 세우며 그의 짐처럼 무거운 남은 주중의 시간을 견디기 시작했다. 재훈은 지방 공장에 내려온 지 사흘째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수요일 밤이었다. 창밖은 먹빛이었고 25년 동안 그가 발을 딛고 살았던 서울과는 너무나 멀었다. 아내 수진과 나눈 짧고 건조했던 전화통화가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버텨야지, 아들 결혼할 때까지.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재훈의 고생을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으로만 취급하는 듯 했다.
그는 문득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휩싸였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홀로 지냈자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돈, 승진, 아들의 미래. 모든 명분을 떠나 그는 그저 익숙한 아내의 온기가 그리웠다. 그녀의 잔소리라도 좋았다. 혼자 먹는 컵라면과 삭막한 숙소의 침대가 그를 숨막히게 했다. 주말까지 어떻게 기다려. 금요일 밤에 올라가도 하루 반나절인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수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버텨야 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는 충동적으로 차 키를 집어들었다. 놀래켜 줘야겠다. 주중에 갑자기 가면 수진이도 반가워하겠지. 힘들다고 투정이라도 부려야겠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지방 공장에서 서울 집까지의 거리는 그의 감정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재우는 엑셀을 밟았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를 몰아세웠고 25년 부부의 정이 그를 서울로 이끌었다. 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는 피곤함도 잊은 채 오직 수진이 자신을 보고 놀라 반가워할 얼굴만을 상상했다. 밤 12시 익숙한 서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재훈의 심장은 피곤함이 아닌 묘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다. 주중 한밤중에 예고 없이 온 불청객의 귀환이었다. 그는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집 앞.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문득 생각을 멈췄다. 놀래켜 줘야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도 그냥 그녀의 잠든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싶어졌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현관문 열쇠를 꺼내 돌렸다. 열쇠가 돌아가는 쇳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익숙한 냄새가 재훈을 감쌌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다. 집안이 너무나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 자고 있더라도 미세한 생활 소음이나 숨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집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최대한 소리를 죽여 거실로 들어섰다. 수진아? 나 왔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때 침실 쪽에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잠버릇 소리는 아닌 듯 했다. 재훈의 발걸음이 침실 문 앞에 멈췄다. 그는 놀래켜 주려고 왔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속에서 싸늘한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이 고요함, 이 어둠, 그리고 낯선 소리. 모든 것이 불길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침실 문고리를 잡았다. 무슨 일 있겠어? 수진이가 늦게까지 뭘 보다가 잠들었겠지.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확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침실의 간접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침대 위에는 그의 아내 수진이 있었다. 그리고 수진과 얽혀있는 또 다른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의 얼굴은 그를 등지고 있어 바로 보이지 않았지만 벌거벗은 두 몸이 얽혀있는 모습은 재훈의 머릿속 모든 사고 회로를 멈추게 했다. 충격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거대하여 재훈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고 마치 수십 년을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다. 수진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는 몸을 가리려 필사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놀라 벌떡 일어나며 재훈 쪽으로 돌아섰을 때 재훈의 심장은 완전히 멈췄다.
그는 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며칠 전 그를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내린 인사이동을 최종 결정한 재훈의 직장 상사. S그룹의 임원 박상민이었다. 배신감, 모욕감, 분노 그리고 25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느낌. 재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힘이 풀려 그가 들고 있던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침실을 지배하는 정적을 찢었고 재훈의 가슴을 찢는 비수가 되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25년을 견디라던 아내 그리고 그를 좌천시킨 회사 임원. 그 두 사람이 지금 그의 침실에서 가장 은밀하고 치욕적인 방법으로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김재훈은 집을 나서는 순간 이미 정신이 붕괴되어 있었다. 아내 수진과 박상민 임원의 모습은 그의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반복되었고 분노와 치욕감은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단 한 곳, 그들을 피해 도망쳤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가 이성을 부여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바로 그 지방 공장 숙소였다. 재훈은 차를 몰아 밤새도록 서울을 빠져나갔다. 새벽녘 그가 처음 출근했던 날처럼 낯선 공단의 거대한 회색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이토록 혐오했고 좌천당했다고 생각했던 이 공장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있었다. 최소한 이곳은 아내와 박상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은 아니었다. 숙소에 도착한 재훈은 씻지도 않고 그대로 침대에 널브러졌다. 그의 머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료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임원 승진 누락 그리고 지방 발령. 며칠 전만 해도 단순히 회사 내부의 암투나 불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어젯밤의 충격적인 광경과 함께 비틀린 퍼즐처럼 맞춰졌다. 임원 승진은 당연했는데 재훈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고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완벽했다. 모두가 그의 승진을 확신했다. 그런데 왜? 그때 재훈은 출근길에 가볍게 인사만 나눴던 입사 동기 최영철 부장과의 관계가 떠올랐다. 영철은 본사 인사팀과 기획실을 두루 거쳐 회사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재훈은 다음날 아침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영철아, 나 재훈이야. 미안하다, 이른 아침에. 그의 목소리는 며칠간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쉰소리를 냈다. 재훈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핵심만 물었다. 영철아, 솔직히 말해줘. 내 인사가 이번 지방 발령 정말 순수하게 경영 효율화 때문이었니? 아니면 막판에 누가 내 판을 뒤집었니?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재훈아, 너 임원 명단에 거의 확정이었다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최종심사위원회에서 박상민 임원이 강하게 반대했어. 내가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리더는 현장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다고 해.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실상 너를 배제시킨 거지. 당시에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너에게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훈의 내리는 성광처럼 번뜩였다. 박상민이 판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수진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다. 수진은 그에게 아들을 위해 버티라고 종용하며 지방 근무를 강하게 지지했다. 재훈이 승진하여 서울에 남았다면 임원인 박상민은 재훈의 눈치를 보느라 수진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훈이 지방 한직으로 내려가면 남편이 없는 수진의 서울 집에서 아내와 박상민은 주중 내내 자유로울 수 있었다.
남편을 지방으로 보내면 박상민과 남편 눈치 안 보고 매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남편을 지방으로 발령내라고 박상민을 설득한 거였다면 이 비열하고 추악한 시나리오는 재훈의 분노를 넘어선 냉정함을 가져다 주었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아내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자신의 삶이 결국 이 두 공범의 미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깨달음. 재훈은 더 이상 미련이나 슬픔은 없었다. 남은 것은 배신자에 대한 차가운 복수심뿐이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해야 했다. 박상민에게는 그의 지위와 명예를, 수진에게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안정된 생활과 명분을 빼앗아야 했다. 재훈은 숙소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지방 공장의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했고 그 복수의 무대는 회사가 되어야 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위와 안정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가 향한 곳은 그의 사무실이 아닌 S그룹 본사 3층에 위치한 감사실이었다. 재훈은 감사실장 앞에 앉았다. 실장은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창백한 얼굴의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훈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핵심만 전달했다. 실장님, 이번 제 지방 발령과 박상민 임원의 승진 심사 과정에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불륜 관계가 회사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실장의 눈썹이 크게 움직였다. 재훈은 그제야 지난밤 자신의 침실에서 벌어진 일과 박상민이 막판에 자신을 좌천시키기 위해 승진 심사에서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그리고 아내가 자신에게 지방 근무를 강요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사실과 정황만으로 완벽한 인과관계를 구축했다. 박상민 임원은 제 아내 수진과 오래된 내연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박 임원의 인사 개입은 단순히 부하 직원에 대한 좌천이 아니라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한 직권 남용입니다. 재훈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감사실은 곧바로 임원 인사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박상민 임원의 최종 심사 발언 녹취록과 재훈의 승진 탈락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갔다. 하지만 감사실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불륜 그 자체는 개인사일지라도 그것이 인사 개입이라는 공적인 부정행위로 이어졌음을 입증해야 했다. 재훈은 증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아내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아, 나 지금 서울에 와 있어. 당신과 그 자식 아니 박상민이랑 뭘 꾸몄는지 나 다 알고 있어. 일단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수진은 당황했지만 재훈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말에 안심한 듯 약속 장소로 나왔다. 재훈은 그녀와의 만남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겉옷 주머니 안쪽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수진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재훈이 예상외로 냉정하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재훈은 대화의 흐름을 능숙하게 조종했다. 당신이 그렇게 지방으로 가라고 강하게 말할 때 나는 단순히 우리 집 경제 사정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 내가 임원 승진에 떨어지고 지방으로 가야 박상민하고 눈치 안 보고 같이 있을 수 있어서였지. 수진은 재훈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무너졌다. 재훈아, 미안해. 박상민이 그랬어. 당신이 임원 되면 서울에 남을 테니 자기가 회사에 이야기해서 당신을 지방으로 빼겠다고 했어. 당신이 임원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당신 인사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원했어. 당신이 멀리 가야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울면서 박상민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임원 심사에서 재훈을 탈락시키고 지방으로 발령낸 과정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재훈은 그 모든 고백을 침착하게 녹음했다. 수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치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적인 욕망을 위해 공적인 회사 인사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재훈은 그 녹음 파일을 감사실에 전달했다. 감사실은 즉시 박상민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녹음 파일과 인사 과정의 정황 증거가 일치하자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임원의 부도덕한 사생활이 회사의 가장 민감한 영역인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박상민 임원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비윤리적 행위 및 직권 남용으로 즉각 해고되었다. 그의 30년이 넘는 경력과 쌓아 올린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로부터 얼마 후 S그룹은 재훈에게 인사 결과를 통보했다. 재훈의 지방 발령은 무효 처리되었고 그는 임원 승진이라는 새로운 인사를 받았다. 회사는 재훈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다. 재훈은 가장 유력한 승진 후보였고 그의 좌천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김재훈은 임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25년간의 헌신 끝에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통보했다. 그가 되찾은 것은 임원이라는 지위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25년간 그를 짓눌렀던 거짓된 신뢰와 배신이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김재훈이 임원 승진 통보를 받고 복직한 후 그의 행보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이들에게 자비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회사에서의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이제 남은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단죄였다. 그는 아내 수진을 상대로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전 임원 박상민에게는 상간남 소송을 걸었다. 재훈이 감사실에 제출했던 녹취 파일은 법정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수진이 자신의 입으로 박상민과의 불륜 관계를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인사에 개입하도록 박상민을 조종했다는 사실까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은 재훈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재훈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수진임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동시에 박상민에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박상민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위자료와 사회적 명예까지 잃었다. 수진은 25년간 누려왔던 안정적인 생활과 가정을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재훈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체면과 가족이라는 명분이었다. 재훈은 수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녀의 가족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재훈은 수진의 아버지 즉 자신의 장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장인은 평소에도 재훈을 믿음직한 사위로 여겼다. 재훈은 장인에게 조용히 만나자고 요청했다. 장인을 만난 자리에서 재훈은 침착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지방 공장으로 쫓겨난 이유, 아내가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운 현장을 목격한 일, 그리고 수진이 박상민을 조종해 자신의 인사를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녹음 파일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버님, 수진이의 불륜 때문에 제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은 수진이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 제 인생과 회사의 공정한 인사를 가지고 장난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밝혀 승소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님께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재훈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실된 눈빛과 임원 승진 직후 이혼 소송을 건 상황 자체가 그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장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굳어졌다가 재훈의 담담한 설명을 듣는 내내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수진이가 대체 무슨 짓을? 장인은 결국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장인에게 딸의 불륜과 사위의 직장 생활 파탄 공모는 용서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장인은 재훈에게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훈은 이혼 판결문을 들고 집에 돌아와 짐을 싸고 있는 수진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 이제 다 끝났어. 당신 아버지도 모든 걸 아셨어. 당신이 나한테 아들 생각해서 버티라고 했던 그 말, 이제 당신이 들어야 할 시간이야. 수진은 절규하며 재훈에게 매달렸지만 재훈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의 테두리 그리고 친정의 보호막마저 잃게 되었다. 아버지의 경로 속에 수진은 2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게 하려 했던 지방 공장보다도 더 차갑고 혹독한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재훈은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섰다. 25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짐들이 사라졌다. 복수는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임원 명함을 손에 쥔 재훈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